또 북한 핵개발의 심장이기도 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장악하려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북한 핵시설을 장악하려고 한 이유는 혹여나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가정과 또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불법 침략 전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또 실제로 있기도 했고요. 제78 집단군은 거의 전투도 없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그것에 장악하였고 곧장 김책을 지나 함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평양 내에서는 전투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케이트를 쌓고 건물 곳곳에는 호위사령부 군대들이 들어가 있었죠. 김주애는 안전을 위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의 지하벙커로 피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호위사령부 곽창식 상장은 이 평양 전투에서 모든 것을 걸 생각이었죠. 현재 중국군은 평양 이북지에서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중국의 여단은 4개까지 증강된 상황이었죠. 중국군은 제79 집단군으로 파견을 나온 제78 집단군 제78 포병여단, 제78 집단군 제8 합성여단, 제78 집단군 제202 합성여단에게 북한 핵시설과 평안북도 지역의 치안을 맡기고 제79 집단군을 전부 평양에 몰아넣을 생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총력전과 같은 상황이었죠. 사실 곽창식 상장은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기도 했습니다. 현대전에서 시가전은 말 그대로 지옥을 방불케 합니다. 물론 북한의 건물 자체가 그리 튼튼하진 않습니다만 북한도 역시 전쟁을 준비한 기간이 70년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렇다 보니 평양 곳곳에는 방공호와 한국군과의 전투를 가정한 건물들이 수두룩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대 건물 특성상 철근 콘크리트로 건물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러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핵무기가 투하되어도 완전히 파괴되지 않습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에서 포탄에 의해 손상을 입은 건물들만 봐도 건물이 100% 파괴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각종 잔해가 무너져 내리면서 은원폐물을 더 만들어주는 모습이죠. 북한의 곽창식 상장은 중국군에게 시가전을 유도하여 평양에서 어느 정도 출혈을 본 뒤 중국군에게 침략자라는 이미지를 붙이고 다른 북한군이 합세하면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생긴 착각이었습니다. 이렇듯 전투할 때 정보와 통신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싸움할 때는 점과 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과 연결하려면 긴 선이 필요한데요. 이 선을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통신입니다. 그리고 그 선들이 이어지면서 하나의 면을 이루죠. 이 면이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 선들이 하나씩 끊어지면 전투력을 잃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점과 선 그리고 면을 파악하는 것이 정보입니다. 현대전에서는 그 선과 면을 누가 먼저 파괴하는지에 따라 승패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현재 북한군은 완전히 지는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나라와 군사협력도 진행하지 않고 1년에 총 4-5발 쏘는 군대가 어떻게 잘 싸울 수 있겠습니까? 소설에서나 가능하죠. 그리고 모든 군대는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통신이 끊긴 상황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하죠. 긴급 복구조를 활용해서 통신망 단절을 빨리 복구해야 하고요. 정 안되겠다 싶으면 전령이라도 써서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근데 북한의 특성상 가용 가능한 예비 자산도 없었고요. 심지어 전기도 없다 보니까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모두 각계획화되었죠. 이렇다 보니 평양 전투는 다소 싱겁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중국의 공강병군은 다소 방어선이 약한 평양 남부에 재공수를 진행하여 평양 남부를 공략하였고 당황한 북한 호위사령부가 남부로 지원을 나가서 북부의 방어선도 약해졌을 때 중국 제79 집단군 전체가 북부에서 들이닥치면서 평양 방어선이 돌파되었습니다. 이때 조사장악선에게 회유당한 일부 북한군이 먼저 항복을 하면서 방어선이 뚫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전투했지만 중국의 장갑차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어찌됐든 평양이 함락되게 되었습니다. 중국군은 빠르게 김주애와 곽창식의 신병을 확보했고 김주애파였던 국방성, 전략군, 특수작전군, 정찰총국, 호위사령부, 조선노동당 민방위부, 미사일 총국의 주요시설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의 주요시설까지 장악했죠. 이것까지 걸리는데 시간은 고작 4일이면 충분했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중국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김여정은 이후 다시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김주애로 인해 자신의 정적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대내외적으로는 김주애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김여정은 매서운 눈으로 김주애를 쳐다보았습니다. 안전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는 대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협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조선시대의 대리청정처럼 이를 활용할 생각을 하죠. 김주애를 꼭두각시로 김여정이 모든 것을 다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호위사령부의 곽창식 상장이랑 생각이 다를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은 정권 장악을 위해 모든 수를 쓰게 됩니다. 다시 핵시설을 돌려받는 대신에 주북 중국군을 설치하고 다른 김정은의 자식들을 의문사시키기도 했죠. 그리고 호위사령 곽창식 상장을 대공포로 죽이고 김주애를 지지했던 모든 관료나 군인들도 가차없이 숙청시키게 됩니다. 피해 화요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났을 때도, 중국군이 압록강을 건넜을 때도, 김여정이 다시 평양에 돌아와 사실상 최고 지도자가 됐을 때도 그저 전쟁이 두려워 바라보기만 했죠. 전쟁을 결심하긴 했지만 언제 북진을 할지 또 고민하다 보니 시간이 지체됐고 그래서 결국 중국에 북한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사실 언제 북진을 할지 고민하는 시점에서 무언가 모를 두려움 때문에 그 시기를 논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한국인은 전쟁을 미디어로만 접했지 실제로 전쟁을 접해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당연히 두려웠겠죠.
걱정했죠. 하지만 그 두려움이 결국에는 국가의 안보에 큰 치명타를 입히게 됩니다. 민심은 매우 무서웠습니다. 반중 여론이 들끓게 되었고 한국에 거주 중인 조선족들은 이유 없이 구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의 존재가 너무 우스웠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점차 바뀌고 있었죠. 속에서 부글거리는 어떤 분노와도 같은 마음이 계속 새어나오면서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옵니다. 알은 새의 세계입니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만 하죠. 한국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고 그 용기와 결단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김주의 생사는 확인이 불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안 나타내기 시작했고 그 위치를 아는 사람은 극히 일부였죠. 김여정과 일부 세력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김여정은 북한 정권을 다시 장악하기 위해 내각을 자신의 입맛대로 앉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국이 계속해서 관여하기 시작했는데요. 북한의 내각들을 친중파로 하나둘 앉히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그토록 꿈에 그리던 동해 진출을 성공한 것입니다. 무력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입니다. 북한 전역에는 김여정과 중국군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중국군과의 전투 과정에서 사망한 민간인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국군이 일부러 북한 인민들을 쏘는 경우도 발생해서 민심이 정말 흉흉해졌죠. 김정은이 급사를 하면서 생긴 일종의 스노우볼이 급격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평안북도 지방에는 주북 중국군을 설치하곤 했습니다. 총 4개의 여단을 신의주, 정주, 함흥, 청진에 배치했죠. 정주에는 제79 집단군 119 합성여단이, 신의주에는 제79 집단군 제116 합성여단, 함흥에는 제78 집단군 제48 합성여단, 청진에는 제78 집단군 제68 합성여단이 배치되었습니다. 평양 이남 지역에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과 미국에 쓸데없는 명분과 긴장감을 주지 않으려는 이유였죠. 하지만 평양에 대한 통제는 중국으로서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계속 규모를 키워오던 PMC를 북한군 훈련을 명목으로 평양 이남 지역에 다수 포진시켜 놓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을 계속 훈련했죠. 이들은 대부분 내몽골인으로 구성된 PMC들이었죠. 주북 중국군과 PMC의 규모를 모두 합치면 약 3-4만 명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다만 국제사회의 비난도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시설을 관리하겠다면서 왜 다시 북한의 핵시설을 다시 북한에 돌려주겠냐고 말하는 나라들도 있었죠. 또한 중국의 팽창주의적 야욕이라며 중국을 비난하는 경우도 있었고 몇몇 나라들은 경제 제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북한을 정상국가화하기 위한 시도들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핵시설을 돌려준 것은 주북 중국군을 설치하여 북한을 주북 중국군을 통하여 핵시설을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죠. 당연하게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통제는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북 중국군과 PMC를 설치하니 이들이 북한 인민들에게 범죄를 행하는 것이 계속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부터 시작하여 강도, 폭행 등 온갖 범죄들을 다 저지르고 다녔죠. 중국군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군사경찰을 파견하여 이를 막고 처벌하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일종의 중화사상과도 연계되어 있었는데요. 중국의 중화사상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고 그 문화적 역량이 어떠한 다른 문명보다도 우수하다고 믿으며 다른 문명을 오랑캐로 낮잡는 사상을 의미합니다. 당장 국가 명칭부터가 중심 국가라는 의미의 중국이죠. 이런 사상을 기반으로 대민 업무를 보니까 북한을 동맹국이 아니라 일종의 식민지라고 생각하고 다가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나고 있었던 겁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여 점령지에서 거주민들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하는 것은 군대의 필수적인 첫 번째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이들은 그대로 게릴라군이 되어 자신들에게 비수가 되어 꽂히거든요. 실제로 베트남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 강력했던 미국, 러시아가 고전을 면치 못한 이유도 이러한 대민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거주민들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더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거주민이 아니라 군대니까요. 근데 중국군은 이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민 무리를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민심이 흉흉해진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김여정의 독단적이고 잔악한 행동들 때문이었는데요. 김주의 파벌들을 공개 처형하고 심지어 고사포를 통하여 살해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인민들은 공포에 떨어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자식들도 모두 죽었다는 소문이 급격히 확산하고 또 김주의 모습도 나타내지 않으니 김여정이 왕관을 독차지하기 위해 모두를 죽였다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죠. 2024년에 대한민국 통일부에서 발간한 북한 경제 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에는 김정은의 지지율에 대해서 상세히 예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김정은에 대한 지지율은 14.5%에 해당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였으면 진작에 레임덕이 왔을 지지율이죠. 여기에 평양 엘리트층과 20대 지지율은 더 낮은 모습을 보이곤 했는데요. 김정은 급사 이후 발생한 급변 사태와 중국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제 김여정에 대한 지지율은
수는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민심이 매우 흉흉했죠. 게다가 북한은 매우 보수적인 사회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여자가 감히 지도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성 중심의 보수적인 유교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화적인 관습도 김여정에게는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무리 북한이 독재국가라고는 하지만 민심을 무시할 수는 없는 수준이었죠. 무엇보다도 북한군 내부에서도 김여정을 안 따르는 일부 군인들도 있었고요. 호위사령부 사령관이 그렇게 잔혹하게 죽은 것을 보고 반감이 심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편 미국도 고심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곳 에너코스티아 볼링 합동 군사기지에서는 중국군에 대한 감시를 다 진행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중국은 특히나 동해 진출 욕심이 더 거세진 모습이었는데요. 평양 이북 지역에서는 중국군이 요새하는 모습을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정권은 굉장히 불안했기에 북한이 조만간 대규모 도발을 한국에 감행할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놓았죠. 이런 전망은 그야말로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여러 시나리오를 내놓으면서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김여정은 국론 통합을 위해서 대남 도발을 감행하게 됩니다. 마침 한국에서도 도발의 원인을 제공해주고 있었거든요. 북한의 불안한 상황을 본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대거 북한을 향해 대북전단을 날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대북전단을 광적일 정도로 싫어했기 때문에 김여정은 이것을 빌미삼아 한국에 대한 도발을 감행했죠. 북한에서는 다음 후계자로 교체될 때마다 크고 작은 도발이 자주 일어나곤 했습니다. 우선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에는 1996년에 강릉 무장공비 사건이 있었고, 김정일이 사망한 2011년 전후에는 연평도 포격 사건 과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었죠. 이는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의 문제를 망각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재 북한의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칼끝은 김여정에게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김여정은 이러한 칼끝을 한국으로 돌리려고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물풍선을 날린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오물풍선을 보내게 됩니다. 천여 개의 오물풍선을 동시에 서부전선, 동부전선을 가리지 않고 날린 것이었죠. 이 오물풍선 안에는 각종 폐전선, 기름, 생활쓰레기, 분뇨, 중국산 폐건전지 등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를 넣고 보낸 것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국군을 긴장하게 했죠. 그와 동시에 한국에 대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이어나가며 한국에 대한 도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한국을 더 교란하기 위해 오물풍선 안에 화학무기가 들어가 있다고 정보를 흘리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요. 이렇다 보니 CRRT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CRRT는 화생방 신속 대응팀이라여 화생방 부대에 있는 일종의 5분 대기조와 같은 조직인데요. 북한의 화학무기 공격이 예상되자 안전을 위해 이런 오물풍선을 모두 추적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물론 국군이 이를 격추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정말로 화학무기가 이 오물풍선 안에 있다면 하늘에서 화학무기가 터지면서 도시에 흩뿌려지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 분명했고요. 그렇게 국군은 땅으로 내려온 오물풍선들을 추적하며 이를 안전하게 제거했습니다. 물론 국군에게서는 풍선을 이용하여 생화학 도발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죠. 모든 군사작전이 그렇겠지만 실제 작전에서는 풍향과 풍속 등 여러 환경적 요소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당장 기후 하나로 모든 작전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기온이 낮고 풍속이 높은 경우에는 풍선과 열기구는 남쪽으로 빠르고 효과적으로 날아갈 수 있지만 공중에 살포된 생화학 무기도 빠르게 넓은 지역으로 흩어져 농도가 희석됩니다. 생화학 무기의 효과를 측정하는 기본적인 촉도는 LD50이라고 표현합니다. LD50이란 특정 구역 내에서 작용지에 노출된 인원의 50% 이상이 사망하는 최소 농도를 의미하죠. 그런데 이렇게 공중에서 살포되어 바람 등에 의해 LD50 이하의 농도로 희석된다면 성인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유아, 노인, 면역 저하자 등에게는 치명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북한이 진정 전쟁을 각오하고 화학무기를 공격했다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공격했지 이런 풍선을 통해 공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기다가 중간에 바람이 바뀌어 북쪽으로 풍선들이 대거 가게 된다면 그건 또 그거대로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바람을 이용해야만 하는 풍선이나 열기구와 같은 무동력 비행기구보다는 드론이나 비대칭 전력 등을 이용한 생화학 공격이 더 효과적입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러시아군이 소형 드론을 이용해 CS탄을 사용한 공격도 확인이 되었고요. 시리아 내전에서 시리아 정부군이 클로린 폭탄을 투하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시리아 내전 때는 드럼통에 클로린이라는 화학무기를 담고 헬기에서 공중 투하하여 큰 피해를 일으켰죠. 그렇게 현재 북한이 하는 행동은 화학무기가 불시에 날아올 수 있다는 걱정과 공포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입니다. 일종의 심리전이죠. 하지만 그런데도 CRRT의 경우에는 천여 개가 넘는 오물풍선을 일일이 다 추적하여 이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화학무기가 담겨있을지 모르니까요. 또 북한처럼 공중보건이 낙후된 국가에서 나온 분변에는 콜레라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고요. 다만 CRRT가 이 천여 개가 넘는 오물풍선들을 다 제거하려다 보니 피로도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우선 중국군의 북한 급변사태 개입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대포콘 3가 유지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 속에서 이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피로도도 높아진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물풍선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풍선이 떨어지면서 창고에 불이 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하필 그 창고에 민간인 3명이 일을 하는 상황
상황에서 불이 발생해서 민간인 3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오물풍선에는 자폭장치가 있는데요. 이 자폭장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해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첫 번째 사건이었죠. 국민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북한군은 대북 확성기를 겨냥하여 포격 도발을 감행하게 됩니다. 대북 확성기를 직접 정조준하여 공격을 감행했죠. 이는 2015년 이후 북한이 남한 본토에 직접적으로 포격을 가한 사건이었습니다. 북한군은 대북 확성기 방향으로 직사화기 76.2mm를 15발 발사하게 됩니다. 포연이 맨눈으로 확인되었죠. 전방 대포병 레이더와 아서K 대포병 레이더에도 감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제3보병사단의 제22보병여단이 위치한 철원이었죠. 제22보병여단에서 관리하고 있던 대북 확성기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제13특수임무여단입니다. 이들은 한 번 더 참수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들은 조용하면서도 예리했습니다. 빠르게 목표를 제거했죠. 한반도의 상황이 혼란스럽다 보니 만약을 대비해 이들이 훈련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에는 아예 실전을 가정하고 훈련을 한 것이었죠. 제13특수임무여단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날카롭게 칼을 갈고 있었죠. 김여정은 더 큰 도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군은 필연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이 대응에 한 번 더 도발을 감행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를 위해 김여정이 직접 조사장학성과 보위국을 파견하여 지휘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북한군이 명령을 불복종할 것을 걱정하여 투입하여 도발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여정은 한국의 대응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중국군이 배치되어 있기도 하고 또한 중국의 PMC 기업들도 평양 이남에 대거 설치되었다는 것을 한국이 모를 리가 없었으니까요. 또한 이때까지 북한이 도발을 진행하고 나서 전쟁까지 격화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전쟁이 한 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여정은 한국에 강하게 도발하더라도 한국은 어차피 전쟁을 일으킬 깜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여정은 이때까지 공식적인 담화에서까지 비속어 등 상스러운 말을 마구 내뱉으며 품이라는 게 있나 싶을 정도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곤 했습니다. 외교 용어란 게 공식적인 규칙은 없지만 개인적인 모욕과 공격보다는 교양 있는 화법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김여정의 실제 성격은 굉장히 괴팍하고 난폭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냉혹하다는 평가가 있죠. 그렇다 보니 김여정은 분열한 북한 군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신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죠. 너무 근시안적으로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남북한 간의 대립을 중재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은 또다시 밀실회담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5번째죠. 서로 간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담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은 어떻게 할지 또 전쟁이 난다면 미국과 중국의 역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분위기가 안 좋게 흘러간 모양입니다. 중국이 핵무기 카드를 벌써 꺼내들었으니 말이죠.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또 남한 본토에 또다시 포격 도발을 하니 국민은 공포를 떨었다가 이 공포는 다시금 분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압도적인 공격을 또 한반도 내에 있는 중국군을 모두 몰아내야 한다는 여론으로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중국의 댓글 부대인 우마오당이 여론 공작을 하고 있지만 무의미였습니다. 이제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보복을 하지 않으면 청와대가 국민 손에 불탈 지경이었죠. 참는 것도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한편 한국과 미국 간의 한 라인이 드디어 개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게 한국과 미국이 빠르게 의사소통할 수 있었죠. 사실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불안감을 좀 떨쳐내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독단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설치한 것이긴 했습니다. 아직 미중 간 밀실 회담이 제대로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이에 따라 포격 도발 발생 20분 만에 DMZ 인근에 있는 모든 마을에 대피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3분 뒤에는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령이 떨어지게 되었죠. 전쟁이 나기 직전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에 한두 시간씩 걸리던 것이 시간이 금방 단축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3사단에 지시하여 북한군 지피를 타격하라는 명령을 하달하게 됩니다. 북한군이 포격 도발을 감행하니 제대로 된 응징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었죠. 제635 포병대대가 이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제635 포병대대는 K9 자주포를 사용하고 있는 부대였죠. 기존의 훈련 빈도수가 상당히 높은 부대다 보니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제635 포병대대는 155mm 포탄 36발을 북한군 지피를 겨냥해 발사하고 지피를 박살내버립니다. 이 지피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북한군 6명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피를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이 6명밖에 전사하지 않은 이유는 북한군의 지피의 본체가 지상 위에 있는 지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군의 지피들은 모두 지화되어 서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상의 지피를 파괴한다 한들 다 파괴할 수 없었죠. 대한민국 정부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피를 직접 겨냥하여 공격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공작도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남포입니다. 중국군이 침투하기 전부터 국군 특전사 병력이 몰래 침투한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도 보복 공격이 이어졌는데요. 특전사들은 남포항에 몰래 침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포항에 있는 각종 창고와 선박, 군함에 폭탄을 몰래 설치하고 이를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당연히도 국군이 한 것은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남포항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개항 이후 평양과 남포의 성장과 함께 개발됐습니다. 현재는 서해안의 중요한 무역 항구의 하나로 부상했죠. 한국으로 치면 서울과 인천 간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남포항에서 전달된 물품들은 평양으로 다수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대북 제재로 인하여 물류량과 무역량이 뚝 떨어졌지만 이제는 중국이 그것을 무시하고 북한의 각종 무기와 물품들을 남포항을 통해 전달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포항 창고를 터뜨려버리니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효과가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창고에 다량의 무기들이 보관되어 있었고 폭탄들이 보관되어 있었는데요. 이것들이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남포항 전체를 날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야심한 밤 11시 30분에 3번의 큰 폭발과 여러 번의 작은 폭발이 발생했는데요. 첫 폭발은 특전사 등이 폭탄을 활용하여 터뜨린 것이었고 그 이후에는 연쇄 폭발이었습니다. 두 번째 폭발은 TNT 3톤급, 세 번째 폭발은 TNT 21톤급 폭발이었다고 합니다. TNT 21톤급이면 미국에서 만든 핵폭탄 무반동총 데이비 크로켓과 같은 규모의 폭발이니 어지간한 전쟁에서도 쉽게 보기 어려울 수준의 대폭발이 2번이나 발생한 것입니다. 아주 멀리 있어도 매우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폭발의 규모가 컸고 잠시 후 충격파로 인해 유리가 깨지며 사람들이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되었죠. 인공위성에서도 폭발이 감지되었으니까요. 창고에 무기들을 아무렇게나 보관시켜버리니 발생한 사태였습니다. 애초에 돈도 없는 북한이 안전하게 물류 창고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있기도 했지만요. 이에 따라 사망자만 203명이 나오고 실종자는 10명이나 나왔습니다. 부상자만 해도 820명이었죠. 재산 피해만 5천억 원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특전사 병력은 안전하게 은신처로 대피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분쟁이 에스컬레이터처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Again